이재용 석방의 후폭풍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검찰에서도 지금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는 특검이 좀 반응을 했고 검찰 쪽에서는 이런 반응이에요. 다른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선 모두 증거 능력과 증거 가치를 인정해서 판결에 중요하게 반영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김종웅 장시호 판결이나 문영표 홍완선 판결이 있는데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법원에 갔을 때도 안종범 수첩의 증거에 대한 부분을 좀 따지게 될 거예요. 네. 실제로 김영한 수석 같은 경우도 재판에서 이제 뭐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인데 대표적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뇌물죄에서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하거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임의적으로 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비판하는 거고 이게 며칠 남지 않았네요. 2월 13일 날 최순실의 1심 선고가 있어요. 저번에 25년이 구형된 최순실 평생 죽을 때까지 살란 말이냐 이렇게 외쳤던 바로 그 선고가 1심 선고가 2월 13일 날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동전의 양면. 그래서 지금 이재용하고 최순실의 범죄성이랄까 이건 준 사람 받은 사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다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런데 정영식 판사 재판장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나 이거 보고 더 빡쳤다. 정말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이게 차라리 그냥 닥치고 앉아있는 게 그나마 국민적 지탄을 1g이라도 들었을 텐데 이렇게 뭘 잘했다고 나와서 씨부리고 있는 건지. 그것도 조선일보가 설선수범에서 왜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요. 사람 섭외할 때 사람 가려서 출연하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 정영식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선일보는 정영식을 쉴드 치고 싶어 해서 아주 환장한 박근혜는 가도 삼성 못 가는 대표적인 회사 아닙니까? 그런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해요. 이게 정영식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요. 내용도 가관이지만 내용은 정말 가관이에요. 쓰레기 같은 말을 뱉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등법원에서 2심을 담당한 재판을 한 판사가 재판 결과를 갖고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 이건 더 심각한 윤리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판사는 법정에서 판결로 얘기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법적 지식을 저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재판정에서 얘기해야 돼요. 물론 재판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법부의 수치입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사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빨리 내부적으로 조사를 들어가서 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내용을 보면 자기가 이재용한테 선고 내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누구나 고민하겠지. 아, 고민을 했죠. 고민했다는 고민 안 하면 사람이 아니지. 고민한 건 인정해요. 어떻게 석방해줄 것인가를 고민했겠지. 그러니까 그 방법을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거에 대해서 여론은 지금 좋지 않지만 자기를 비난하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 개 같은 쓰레기 같은 소리죠, 진짜. 이게 미친 새끼예요. 네. 이게 대한민국 판사가 할 수 있는 발언들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지가 판사이기 때문에 말을 점잖게 해서 그렇지 개쓰레기들한테 그러니까 개돼지들한테 선생님이 어려운 판단을 내린 거니까 개돼지들이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핵심도 그렇고 판결의 핵심은 권력자가 기업인에게 돈을 요구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냐 이 논리예요. 강압에 의해서 냈다는 건데 그러면 문영표는 뭐냐고. 국민연금. 그냥 뭐 헛짓거리 한 거죠. 괜히 억울하게 징역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런 식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라면 난 이해해. 그런 판결 가능하다고 보는데 삼성이 그렇게 해서 박근혜로부터 특혜를 받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오히려 박근혜의 존재 가치보다 훨씬 더 큰데 순수하게 요구만 했기 때문에 이걸 내놨다. 거기서 그 대가로 이재용의 승계 구도에 있어가지고 유리하게 만들어준 건 사실이잖아요. 요거를 지금 이렇게 실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냐. 아니 이게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큰 회사 매출 뭐 10조 원짜리 회사의 대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삼성그룹의 실질적 소유주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명목상으로는 뭐 법적으로는 삼성그룹 부회장이라고 돼 있지만 삼성그룹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받는 계열사, 그룹사뿐만 아니라 그 그룹 계열사의 손자 회사까지 다 포함하면 그 기업 규모라는 게 대한민국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뭐 씨부린다고 해서 겁먹었다고요? 그게 누가 믿어? 그 말을 누가 믿어요? 더구나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게 물론 2013년 버전이긴 하지만 요즘에 돌고 있는 짤 있잖아요. 그 서류, 그러니까 리스트. 삼성 같은 회사에 들어가 있는 법조인들 명단. 기함하지 않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임원급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법부를 우리가 보면 처벌받지 않는 조직이에요, 사법부는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네. 견제할 수 없는 조직이 사법부고요. 자, 사법부의 재판 행태가 사법부의 판사들이 일부인지 한 절반, 저는 절반이라고 봐요. 절반 정도는 이 정영식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논리에 따르면 이재용은 겁박에 의해서 총구를 들이밀었나 보죠. 권총으로 389경을 갖다 들이밀었나 봐요. 그러니까 겁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풀어줘야 돼라는 논리고요. 장시호는 겁박에 굴하지 않고 내부 고발로 까발렸으니까 얜 처벌해야 돼. 그리고 실형이 나왔어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고 우리가 현재 사법부가 굴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정영식이 굉장히 큰 선례를 남겨주는 겁니다. 자, 최순실이 지금부터 재판에서 나는 박근혜가 죽이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집행유예로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최순실뿐입니까?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공무원들, 김기춘까지 나 대통령이 겁박해서 나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러면 집행유예 내려줘야 되는 거야.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만큼 아집으로 뚫뚫 뭉쳐있는 사법부냐 하면, 자, 국민들이 이재용 2심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분노가 치솟아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있어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법부의 공식 입장은 이겁니다. 삼권 분립을 존중해줘야 된다. 연비영 씨. 그러니까 사법부는 이거예요. 뭐냐 하면 왜 행정부 수장한테 사법부를 처벌해달라고 올려? 사법부는 사법부 나름대로의 독립돼 있는 기관인데 이게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거야라고 사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몰라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몰라서 올리는 게 아니죠. 분노의 표출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 저기들이 사법부 안에다가 대법원 홈페이지에다 청원 게시판을 만들든지. 그 열받는 게 복잡한 구조 다 지우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뇌물이 성립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돼. 네. 난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고 싶거든요. 박연차 씨로부터 친구에게 주는 순수한 우정의 것들. 그래서 태광 실업이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등을 이용해서 모욕 주는 방식으로 돌아가시겠는데 우리는 국민연금을 통해 가지고 이재용의 그 승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 가고 있다는 대가성을 봤기 때문에 더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 말이 논리가 되려면은 권력자의 협박, 겁박, 강요 이런 거에 의해서 순수하게 돈만 냈으면 뇌물죄 성립 안 한다고 보거든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돈 내는 거 있잖아요. 재단에 돈 내고 승마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은 대가가 안 나왔다면 상관이 없지만 받은 이익이 있잖아. 그럼 무조건 대가성이 있는 거고 뇌물인 거지. 아니 정영식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기업들은 뇌물이라고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직자 자녀 이름으로 재단 법인 하나 만들어서 재단에 돈 몰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그거를 그 법으로 이제 판례가 나왔는데 이게 누가 그걸 뇌물이라고 처벌을 하겠어요, 그거를. 정영식 이 사람이 좀 더 분노스러운 거는 우리가 촛불 이후에 나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막 적폐라는 게 그냥 너무 흔한 단어여서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던 그 많은 잘못된 관행, 잘못된 부분들, 범죄성들을 없애보자고 하는 건데 이건 뭐 80년대 그런 감정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법부고 나발이고 개 지랄이고 나는 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김종인 씨가 그 민주당 들어와서 깽판 칠 때 느꼈던 그런 분노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보고 있는 사람들을 진짜 너무 개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법적인 논리로 법적인 용어를 어려운 말로 포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설명하면 주변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무지랭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개같은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정형식 씨가 판사로 임용됐던 그 시대의 국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영식이 겁박에 의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200수십억. 그중에 36억만 인정했죠. 그런데 36억은 작나 그러면? 아니 자꾸 크기를 떠나서 아니 겁박에 의해서 했는데 왜 36억은 뇌물이라고 인정했죠? 이거 자기 스스로 논리모순에 빠진 거예요. 이거는 이재용이를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다가 보니까 완전 무죄라면 자기는 정말 길 가다가 뒤통수에 칼 맞아 죽거든. 그러니까 일부 유죄를 만들어낸 거예요. 36억 줄여서. 그렇지. 36억을 이제 횡령으로 보기는 했거든. 횡령인데 그런 말 있잖아요. 최근에 뭐 보도 중에 보면은 36억 횡령한 이재용은 풀려났어. 근데 10억 횡령한 삼성물산 직원은 징역 4년이야. 말이 돼?
아, 진짜. 그런데 이 사람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하면서 없던 머리카락이 더 빠진 것 같다. 지랄 내가 진짜 브라질리언 왁싱을 해줄까 보다. 저 같은 거. 아니 법리로만 따졌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에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그 수구 적폐 세력의 어떤 그 줄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예상했는데 그 당시 우리 마차님께서 이제 잘못 말씀하신 부분 있죠. 다시 정리해 주세요. 아 이게 박선영 전 의원의 어머니 성함을 이야기를 안 하려다 보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런 건데 왜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별세하셔가지고. 네. 참, 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세 자매입니다. 박선영 의원이 첫째, 둘째가 이제 로키드 마틴하고 결혼한 그분이시고요. 셋째가 지금 정영식 판사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박선영 전 의원의 남편이 민희령 대법관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찾아본 거에 의하면 문제가 됐던 로키드 마틴에 근무한다는 분이 말로 치면 톰과 제리의 제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성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근데 성이 특이해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태리 계열이에요. 그런데 이 분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군인 집안이고 아버지가 공군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54년에 한국에도 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들이 이런 방산 쪽에 있으면서 로키드 마틴에 근무를 하는 건데 이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린빌이라는 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로키드 마틴의 본사는 메릴랜드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카이 항공우주 그 회사 관련해서 모든 회의는 본사가 아니라 이 로키드 마틴이 있는 그린빌에서 합니다. 그 가족들이 있다는. 네. 그건 물론 그게 연관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주소라든가 이런 거를 모두 다 스캐닝해 봤을 때 이게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뭔가 정황이 보이는 의심스러운 그러니까. 그림이 보인다 이런 거잖아요. 자, 어쨌건 이게 대법원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대법원으로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 이거라고 봅니다. 전원 합의체냐 아니냐. 왜 그래서 그 대법원의 양승태 체제 때 우병우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있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원세훈에 대한 그 재판을 전원 합의체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 정영식 같은 자가 나올까봐 그래요.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뒤집어 쓰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전원 합의체에서 특정한 누가 했다가 안 나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스킬이었는데 요거는 반대로 해석될 수도 있죠. 이를테면은 국민적 법감정이 진짜 중요한 부분에는 정영식 같은 자가 아무리 어떤 오더를 받고 이재용을 풀어주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는 상태라 그러면 저는 다시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게 최악의 경우라고 하죠. 피의자들 사이에서는 석방됐다가 재수감되는 걸 정말 싫어한다고 이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파기환송하는 거죠. 네. 엄밀히 따지면.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혀서 이대용이 다시 이게 구속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정영식 이 사람의 인터뷰나 판결 내용은 정말 대놓고 제가 수시로 이야기하는 김종인 개새끼를 이야기하듯이 진짜 이렇게 마음에 콕 와서 박혔어요, 진짜. 너무 짜증나. 사람을 대놓고 개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게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지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재용이를 이렇게 해준 거 36억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재용한테? 껌이지 껌. 껌값이죠. 근데 그것도 횡령이지. 횡령과 뇌물이잖아요. 근데 이재용한테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깜빵에 있는 동안 증가한 재산이 수조 원이라잖아요. 4조 원인가 5조 원인가. 깜빵에 있는 동안 늘어난 재산이.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재판부가 자 이재용이 지금 재판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용과 관련된 사람들만 피의자만 수십 명이에요. 전략기획실 그쪽 사람들도 막 나와서 많고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기타 등등해서 이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국정농단 사범들이 이재용과 다 같이 묶여 있는 재판이에요. 수십 명의 재판과 수백 건의 공소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권이 수백 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거는 그렇다면 앞으로 벌어질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영향을 안 받는다고 치면 더 문제예요. 중구난방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중구난방으로 나온다는 거는 이건 사법부의 더 큰 문제입니다. 저 인간적으로 이 정영식 씨는 평생을 법관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법고시 패스한 이후로 지금 거의 60이 다 된 것 같던데. 머리털이 빠지면서. 예. 평생을 법관을 해오면서 주변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료들한테 안 부끄러울까요?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전문가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동료들의 시선이거든요. 동료들의 평가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런 진짜 쓰레기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그 동료들의 어떤 부끄러움, 동료들 보기 부끄러운 마음이 없었을까? 진짜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조금 아까 얘기하던 거에 연장선인데 수십 명의 피고인들, 피의자들과 수백 건의 지금 네.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다른 재판부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다른 재판부와 의견 교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심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 문제가 있었던 건 지금 사실이에요. 5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영식이 인정한 36억 자체만으로 그것만 뇌물이라고 본다고 치더라도 지금 그런 게 있다면서요. 뇌물 공여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모두 징역 2년 6월에서 3년 6월을 선고하게 돼 있대요, 법에. 그 다음에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히 다 빗나간 거고. 안종범한테 박채윤이라고 하는 그 김영재 부인이 준 선물이 물건 돈 다 해가지고 5,900만 원인데 실형 살고 있는 이유가 1,0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랬던 건데 지금 이 정영식은 완전히 지금 저는 사법부라고 봐요. 사법부 일부가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 전체를 지금 뒤죽박죽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게 이 뇌물에 관련된 거는요. 형법하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특가법 이 세 가지를 개정을 해서 뇌물과 관련된 범죄는요. 극형에 처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1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 이렇게만 내리게 만들어버리면 너무- 없어집니다. 뇌물이. 그리고 검찰이 기소하는 범죄는 무조건 배심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전문직은 동일 업종에 이직이 가능하죠? 다른 데는 안 되는데. 안 돼야 되죠. 견제할 이공계만-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사법부를.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할 수 있는데 입법부와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견제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요즘 청와대 게시판도 점점 청원 올리면은 숫자가 빨리 올라가죠.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법부도 직접 견제하고 입법부도 직접 견제하게 만들어야 되고 처벌할 수 있는 것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러한 것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파면시킨 국민들의 뜻이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 뭐 출세해보겠다고 뭘 납품 하나 따보겠다고 뇌물 줘서 걸리면 이제 할 말이 없잖아. 법원에 가서 네. 다른 판사들이 뭐라고 할 거냐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는 앞으로 예상해 보는데 이렇게 비난이 빗발치고 정영식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죠. 사퇴 수순을 밟으셔야지. 그리고 나서 삼성으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 가서 제대로 당장은 못하겠지만 그것도 법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정한 관련한 재판을 한 뒤에 아예 그 회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갈 수 없다. 예전에 그 삼성 특검이 있었잖아요. 삼성 특검의 아들이 삼성의 죄를 털어주고 그게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 그리고 나서 삼성으로 입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적 같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정경식은 삼성으로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지만 앞으로 못 가게 만드는 법도 만들어야 되고 반드시 대법원에 전 그런 부분 좀 믿고 싶어요. 가 굴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정영식이 굉장히 큰 선례를 남겨주는 겁니다. 자, 최순실이 지금부터 재판에서 나는 박근혜가 죽이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집행유예를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최순실뿐입니까?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공무원들, 김기춘까지 나 대통령이 겁박해서 나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러면 집행유예 내려줘야 되는 거야.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만큼 아집으로 뚫뚫 뭉쳐있는 사법부냐 하면 자, 국민들이 이재용 2심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분노가 치솟아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있어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법부의 공식 입장은 이겁니다. 삼권 분립을 존중해줘야 된다. 연비영 씨. 그러니까 이 사법부는 이거예요. 뭐냐면 왜 행정부 수장한테 사법부를 처벌해달라고 올려? 사법부는 사법부 나름대로의 독립돼 있는 기관인데 이게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거야라고 사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몰라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몰라서 올리는 게 아니죠. 분노의 표출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 저기들이 사법부 안에다가 대법원 홈페이지에다 청원 게시판을 만들든지. 그 열받는 게 복잡한 구조 다 지우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뇌물이 성립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돼. 난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고 싶거든요. 박연차 씨로부터 친구에게 주는 순수한 우정의 것들. 그래서 태광 실업이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등을 이용해서 모욕 주는 방식으로 돌아가시겠는데 우리는 국민연금을 통해 가지고 이재용의 그 승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 가고 있다는 대가성을 봤기 때문에 더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 말이 논리가 되려면은 권력자의 협박, 겁박, 강요 이런 거에 의해서 순수하게 돈만 냈으면 뇌물죄 성립 안 한다고 보거든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돈 내는 거 있잖아요. 재단에 돈 내고 승마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은 대가가 안 나왔다면 상관이 없지만 받은 이익이 있잖아. 그럼 무조건 대가성 있는 거고 뇌물인 거지. 아니 정영식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기업들은 뇌물이라고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직자 자녀 이름으로 재단 법인 하나 만들어서 재단에 돈 몰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그거를 그 법으로 이게 판례가 나왔는데 이게 누가 그걸 뇌물이라고 처벌을 하겠어요, 그거를. 정영식 이 사람이 좀 더 분노스러운 거는 우리가 촛불 이후에 나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막 적폐라는 게 그냥 너무 흔한 단어여서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던 그 많은 잘못된 관행, 잘못된 부분들, 범죄성들을 없애보자고 하는 건데 이건 뭐 80년대 그런 감정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법부고 나발이고 개 지랄이고 나는 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김종인 씨가 여론은 지금 좋지 않지만 자기를 비난하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 개 같은 쓰레기 같은 소리죠, 진짜. 이게 미친 새끼예요. 네. 이게 대한민국 판사가 할 수 있는 발언들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지가 판사기 때문에 말을 점잖게 해서 그렇지 개 쓰레기들한테 그러니까 개돼지들한테 선생님이 어려운 판단을 내린 거니까 개돼지들이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핵심도 그렇고 판결의 핵심은 권력자가 기업인에게 돈을 요구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냐 이 논리예요. 강압에 의해서 네. 냈다는 건데 그러면 문형표는 뭐냐고. 국민연금. 그냥 뭐 헛짓거리 한 거죠. 괜히 억울하게 징역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런 식이면 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라면 난 이해해. 그런 판결 가능하다고 보는데 삼성이 그렇게 해서 박근혜로부터 특혜를 받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예. 상상을 초월하는데 오히려 박근혜의 존재 가치보다 훨씬 더 큰데 순수하게 요구만 했기 때문에 이걸 내놨다. 거기서 그 대가로 이재용의 승계 구도에 있어가지고 유리하게 만들어준 건 사실이잖아요. 네. 요거를 지금 이렇게 실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냐. 아니 이게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큰 회사 매출 뭐 10조 원짜리 회사의 대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삼성그룹의 실질적 소유주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명목상으로는 뭐 법적으로는 삼성그룹 부회장이라고 돼 있지만 삼성그룹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받는 계열사, 그룹사뿐만 아니라 그 그룹 계열사의 손자 회사까지 다 포함하면 그 기업 규모라는 게 대한민국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뭐 씨부린다고 해서 겁먹었다고요? 그게 누가 믿어? 그 말을 누가 믿어요? 더구나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게 물론 2013년 버전이긴 하지만 요즘에 돌고 있는 짤 있잖아요. 그 서류, 그러니까 리스트. 삼성 같은 회사에 들어가 있는 법조인들 명단. 기함하지 않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임원급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법부를 우리가 보면 처벌받지 않는 조직이에요, 사법부는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네. 견제할 수 없는 조직이 사법부고요. 자, 사법부의 재판 행태가 사법부의 판사들이 일부인지 한 절반, 저는 절반이라고 봐요. 절반 정도는 이 정영식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논리에 따르면 이재용은 겁박에 의해서 총구를 들이밀었나 보죠. 권총으로 3.8 구경을 갖다 들이밀었나 봐요. 그러니까 겁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풀어줘야 돼라는 논리고요. 장시호는 겁박에 굴하지 않고 내부 고발로 까발렸으니까 얜 처벌해야 돼. 그리고 실형이 나왔어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고 우리가 현재 회사 관련해서 모든 회의는 본사가 아니라 이 로키드 마틴이 있는 그린빌에서 합니다. 그 가족들이 있다는. 네. 물론 그게 연관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주소라든가 이런 거를 모두 다 스캐닝해 봤을 때 이게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뭔가 정황이 보이는 의심스러운 그러니까. 그림이 보인다 이런 거잖아요. 자, 어쨌건 이게 대법원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대법원으로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 이거라고 봅니다. 전원 합의체냐 아니냐. 왜 그래서 그 대법원의 양승태 체제 때 우병우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있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원세훈에 대한 그 재판을 전원 합의체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 네. 정영식 같은 자가 나올까봐 그래요.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뒤집어 쓰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전원 합의체에서 특정한 누가 했다가 안 나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스킬이었는데 요거는 반대로 해석될 수도 있죠. 이를테면은
국민적 법감정이 진짜 중요한 부분에는 정영식 같은 자가 아무리 어떤 오다를 받고 이재용을 풀어주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는 상태라 그러면 저는 다시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게 최악의 경우라고 하죠. 피의자들 사이에서는 석방됐다가 재수감되는 걸 정말 싫어한다고 이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파기환송하는 거죠. 예. 우리 따지면.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혀서 이대용이 다시 이게 구속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정영식 이 사람의 인터뷰나 판결 내용은 정말 대놓고 제가 수시로 이야기하는 김종인 개새끼를 이야기하듯이 진짜 이렇게 마음에 콕 와서 박혔어요, 진짜. 너무 짜증나. 사람을 대놓고 개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게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지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재용이를 이렇게 해준 거 36억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재용한테? 껌이지 껌. 껌값이죠. 근데 그것도 횡령이지. 횡령과 뇌물이잖아요. 근데 이재용한테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깜빵에 있는 동안 증가한 재산이 수조 원이라잖아요. 4조 원인가 5조 원인가. 깜빵에 있는 동안 늘어난 재산이.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재판부가 자 이재용이 지금 재판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용과 관련된 사람들만 피의자만 수십 명이에요. 전략기획실 그쪽 사람들도 막 나와서 많고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기타 등등해서 이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국정농단 사범들이 이재용과 다 같이 묶여 있는 재판이에요. 수십 명의 재판과 수백 건의 공소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권이 수백 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거는 그렇다면 앞으로 벌어질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영향을 안 받는다고 치면 더 문제예요. 중구난방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중구난방으로 나온다는 거는 이건 사법부에 더 그 민주당 들어와서 깽판 칠 때 느꼈던 그런 분노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보고 있는 사람들을 진짜 너무 개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법적인 논리로 법적인 용어를 어려운 말로 포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설명하면 주변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무지랭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개같은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정형식 씨가 판사로 임용됐던 그 시대의 국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을 그렇게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영식이 겁박에 의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200수십억 그중에 36억만 인정했죠. 그런데 36억은 작나 그러면? 아니 자꾸 크기를 떠나서 아니 겁박에 의해서 했는데 왜 36억은 뇌물이라고 인정했죠? 이거 자기 스스로 논리모순에 빠진 거예요. 이거는 이재용이를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다가 보니까 완전 무죄로 오면 자기는 정말 길 가다가 뒤통수에 칼 맞아 죽거든. 그러니까 일부 유죄를 만들어낸 거예요. 36억 줄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36억을 이제 횡령으로 보기는 했거든. 횡령인데 그런 말 있잖아요. 최근에 뭐 보도 중에 보면은 36억 횡령한 이재용은 풀려났어. 근데 10억 횡령한 삼성물산 직원은 징역 4년이야. 말이 돼? 진짜. 그런데 이 사람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하면서 없던 머리카락이 더 빠진 것 같다. 지랄 내가 진짜 브라질리안 왁싱을 해줄까 보다. 저 같은 거. 아니 법리로만 따졌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에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그 수구 적폐 세력의 어떤 그 줄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예상했는데 그 당시 우리 마차님께서 이제 잘못 말씀하신 부분 있죠. 다시 정리해 주세요. 아 이게 박선영 전 의원의 어머니 성함을 이야기를 안 하려다 보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런 건데 왜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별세하셔가지고. 네. 참, 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세 자매입니다. 박선영 의원이 첫째, 둘째가 이제 로키드 마틴하고 결혼한 그분이시고요. 셋째가 지금 정영식 판사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박선영 전 의원의 남편이 민희령 대법관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찾아본 거에 의하면 문제가 됐던 로키드 마틴에 근무한다는 분이 말로 치면 톰과 제리의 제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성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근데 성이 특이해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태리 계열이에요. 그런데 이 분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군인 집안이고 아버지가 공군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54년에 한국에도 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들이 이런 방산 쪽에 있으면서 로키드 마틴에 근무를 하는 건데 이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린빌이라는 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로키드 마틴의 본사는 메릴랜드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카이 항공우주 그 회사가 이재용 석방의 후폭풍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검찰에서도 지금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는 특검이 좀 반응을 했고
검찰 쪽에서는 이런 반응이에요. 다른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선 모두 증거 능력과 증거 가치를 인정해서 판결에 중요하게 반영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김종웅 장시호 판결이나 문영표 홍완선 판결이 있는데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법원에 갔을 때도 안종범 수첩의 증거에 대한 부분을 좀 따지게 될 거예요. 예. 실제로 김영환 수석 같은 경우도 재판에서 이제 뭐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인데, 대표적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뇌물죄에서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하거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임의적으로 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비판하는 거고, 이게 며칠 남지 않았네요. 2월 13일 날 최순실의 1심 선고가 있어요. 저번에 25년이 구형된 최순실, 평생 죽을 때까지 살란 말이냐 이렇게 외쳤던 바로 그 선고가, 1심 선고가 2월 13일 날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동전의 양면. 그래서 지금 이재용하고 최순실의 범죄성이랄까, 이건 준 사람 받은 사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다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런데 정영식 판사 재판장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나 이거 보고 더 빡쳤다. 정말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이게 차라리 그냥 닥치고 앉아 있는 게 그나마 국민적 지탄을 1g이라도 들었을 텐데, 이렇게 뭘 잘했다고 나와서 씨부리고 있는 건지. 그것도 조선일보가 설선수범에서, 왜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요. 사람 섭외할 때 사람 가려서 출연하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 정영식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선일보는 정영식을 쉴드 치고 싶어 해서 아주 환장한, 박근혜는 가도 삼성 못 가는 대표적인 회사 아닙니까? 그런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해요. 이게 정영식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요, 내용도 가관이지만 내용은 정말 가관이에요. 쓰레기 같은 말을 뱉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등법원에서 2심을 담당한 재판을 한 판사가 재판 결과를 갖고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 이건 더 심각한 윤리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판사는 법정에서 판결로 얘기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법적 지식을 저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재판정에서 얘기해야 돼요. 물론 재판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법부의 수치입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사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빨리 내부적으로 조사를 들어가서 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내용을 보면 자기가 이재용한테 선고 내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누구나 고민하겠지. 아, 고민을 했죠. 고민했다는 거는- 고민 안 하면 사람이 아니, 아니지. 고민한 건 인정해요. 어떻게 석방해 줄 예, 것인가를 고민했겠지.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고민을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거에 대해서